오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79쪽부터에 있는 해안지리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많은 해안지리 여행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해, 서해, 남해 각각 지역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한 해안지리 여행지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바닷가 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해안지리 여행과 관련이 있다라고 접근을 하면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사진상에서 맨 위에 보시면 충청남도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까만 점들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까만 점들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작게 보일 정도의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이런 노란색의 누런색의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여기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색깔 네모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여기에서 찍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막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요. 딱 여기 지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지역.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라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보는 사막, 우리나라에도 사막이 있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말해줄 수 있을 때 바로 이곳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안사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해안사구이고요. 해안은 당연히 바닷가에 있는 모래, 구는 언덕입니다. 자, 바닷가에 모래 언덕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다가 이렇게 있었을 때 육지가 있겠죠. 그때 우선 육지를 한 두 부분 정도로 나눠 볼게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하고. 자, 그럼 바다가 이렇게 있었을 때 파도가 찰썩찰썩 치는 이 부분은, 자, 이 초록색 부분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해수욕장으로 즐기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모래사장, 모래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해수욕장에 가보면 해수욕장 뒤쪽으로는 이렇게 나무가 심어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나무가 심어진 부분에 보통은 텐트를 치거나 혹은 해먹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해안사구라고 하고요. 이 해안사구에는 여기 선생님이 대충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무엇이 많이 자라고 있느냐? 나무와 같은 친구들이. 보통 이 바닷가에 자라는 이 나무들은 소나무인 경우가 많아요. 그 바닷가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라고 해서 해송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이 소나무가 자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심어 놓은 거예요. 왜 이걸 심어 놓느냐? 이제 해안사구가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이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파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파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도의 퇴적작용, 파랑의 퇴적작용에 의해서 쌓이는 거라면, 여기 해안사구는 여기에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쌓이는 겁니다. 자, 해안사구는 모래가 바람의 퇴적에 의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날라와서 여기에 쌓이려면 당연히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 중에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모래가 날아가 쌓일 거겠고요. 이 모래가 이 뒤쪽으로 더 멀리 나간다면 이 뒤쪽에는 일반적으로 농경지 혹은 주택 등이 존재하고 있을 텐데, 농경지나 주택에 모래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 모래가 농경지나 주택으로 더 멀리 날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라고 합니다. 해서 바닷가의 해안 사구에는 이런 나무가 심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선 해안 사구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씩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이다. 동해안과 서남해안에는 침식해안과 퇴적해안이 발달하여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 실제로 이제 침식과 퇴적이라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국지리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냥 다양한 여행지가 있다 정도로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이 많이 분포하여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배웠던 산지에서도 돌산을 주로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화강암이 깨지면 모래가 됩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많이 분포하여 바닷가에 모래 해안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지역에 이런 모래 해안이 주로 많이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라고 하는 지형이 특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모래 해안보다는 갯벌 해안 위주로 많이 발달하고요. 동해안에 모래 해안이 많아요. 서남해안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해 멋진 경관을 보여주며, 서해안의 갯벌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곳곳에 여행지가 있다. 서해안의 갯벌은 참고로 전 세계에서 세계 5대 갯벌 혹은 세계 2대 갯벌 중에 하나라고 손에 꼽힐 만큼 유명한 갯벌이기도 합니다. 서해안의 해안 사구, 남해안의 공룡 발자국, 동해안의 석호 등은 흥미로운 지리 여행의 볼거리이다. 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해안 사구와 공룡 발자국, 석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선 해안 사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같은 모래 언덕, 태안 신두리 해안 사구. 충청남도 태안은 볼 곳이 매우 많지만 그 중에도 으뜸으로 치는 곳이 원북면에 있는 신두리 해안 사구이다. 사구 전체의 길이는 3.5km인데 이 가운데 한국의 사막으로 불리는 태안 신두리 해안 사구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신두리 해안사구 북쪽 길이 1.5km, 최대 폭 1.3km 구간이다. 최대 높이 19m를 정점으로 하여 좌우로 끝없이 펼쳐진 사구가 장관이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북서풍을 정면으로 받는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얼핏 말한 부분에서 바람의 퇴적, 사구는 바람의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실제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다양한 바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름 계절풍과 겨울 계절풍 중에서도 바람이 특히 세게 불 때는 바로 겨울 계절풍에 해당합니다. 자, 겨울 계절풍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북서 계절풍이고요. 북서 계절풍의 바람을 받아서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가 뒤쪽 육지 쪽으로 와서 쌓여야 되기 때문에 서해안에 대규모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바닷가 지역의 모래가 육지 안쪽으로 들어와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북서계절풍이 이렇게 분다라고 했었을 때 동해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린다면 바닷가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서해 같은 경우에는 육지 쪽으로 쌓이기 때문에 서해에 대규모의 사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또 북서계절풍이 동해 바다를 지나갈 때는 태백산맥을 넘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의 힘이 조금은 더 약해진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사구는 서해안에 발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여기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가 유명한 거고요. 북서계절풍이 신두리 해안사구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구는 겨울에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구의 모래는 약 1만 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했지만 그 아래에는 수십만 년 전에 쌓인 모래층도 있다. 물론 지금도 사구의 모래는 움직이고 있다. 신도리 해안사구 배후 습지인 두흥습지를 환경부는 200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까 그림상에서 이렇게만 그리고 끝났었는데, 자, 여기가 해안사구다, 여기가 해수욕장이다, 그리고 여기가 라고 한다면 이 뒤쪽에서는 농경지나 아니면 집 같은 아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습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습지는 약간 지하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소금기가 없는 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농경지에서는 농업용수로 혹은 집에서는 생활용수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지하수 저장 기능 또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해안사구의 생태적 가치는 여기 적어진 것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안사구는 해풍에 의해 형성된 바닷가 모래 언덕을 말한다. 자, 바람에 의해 형성된 바닷가 모래 언덕이고요. 해안사구는 해안을 보호하고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 해안사구는 다량의 지하수를 저장하고 있어 해안가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용수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로도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해안지리 여행 중에서 공룡 발자국입니다. 공룡 발자국을 남긴 퇴적층 우항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우항리에는 여러 가지 동물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새 발자국에서부터 거대 공룡 발자국에 이르기까지 발자국의 종류도 다양하다. 우항리에는 수식어가 3개 붙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익룡 발자국이 있는 곳,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 새 발자국이 있는 곳,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공룡 발자국이 있는 곳이 바로 전라남도 해남의 우항리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도 선생님의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를 몇 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수평의 퇴적층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런 수평의 퇴적층에 이런 발자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공룡들의 발자국이고요.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발자국은 퇴적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 수평의 퇴적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어 다니던 여러 가지 동물들이 발자국을 남겼던 거죠. 우항리 화석산지는 천연기념물 제394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원래 바닷속에 잠겨 있던 곳인데 해남과 목포 사이에 둑을 만들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곳 우항리 지층은 약 8,300만 년 전에 중생대 백악기층으로 높이 3에서 4m의 해시계가 5km가량 이어지고 있다. 퇴적층의 두께는 매우 얇지만 교과서적인 퇴적 구조에 연속적인 수평 층리가 잘 발달되어 공룡 발자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보존이 드문 여러 형태의 화석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여기 해남에서 발견된 공룡 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룡 이름을 붙였는데 해남 이쿠누스 뭐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우리나라는 여기 해남 말고도 공룡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고성군에 가보면 공룡 발자국 화석이 또 역시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공룡 같은 경우에는 뭐 부경고사우루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 가까운 곳에서는 보성군에도 가면은 공룡과 관련된 여러 지형들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퇴적 바닷가 지형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평화로운 동해안 바닷가 석호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호는요,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긴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만이 형성이 되고 만의 입구에 사주가 만들어지면서 육지와 바다를 분리해버리고 그때 육지 쪽에 만들어진 호수를 보고 이제 석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한국 지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석호를 가지고 조금은 더 배우게 됐겠지만 우리 여행 지리에서는 이렇게 멋진 지역도 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영랑호는 청초호와 더불어 강원도 속초를 대표하는 속호이다. 영랑호의 수심은 8m 정도로 청초호보다 약 3m 더 깊다. 영랑호는 잘 보존된 석호로 4월의 모습이 특히 아름답다. 석호 여행은 석호의 형성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는 일부터 시작한다. 자, 석호의 형성 과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후빙기,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만이 형성이 되고요. 그 만의 입구에 사주가 형성이 되고 이 사주에 의해서 분리된 호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호수를 석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형성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형성 과정이에요. 실제로 이제 한국 지리에서는 이걸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거기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 석호는 해안섬 만이부에 연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곳이 있어야 발달한다. 동해안의 석호들을 잘 보면 뻗어나간 사주 방향이 제각각이다. 화진포, 영랑호, 청초호는 북쪽, 송지호, 향호, 경포호는 남쪽으로 뻗어나갔다. 자, 이거는 사주의 방향이 북쪽으로 뻗어나가고 남쪽으로 뻗어나가는 건 여기에 있는 연안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의 기점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사주가 위쪽, 북쪽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는 소리고요. 아래쪽에서는 남쪽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이 말은 여기에서 파도가 이렇게 오면은 육지와 부딪혀가지고 양쪽으로 퍼져 나간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안을 따라 길게 발달된 사주 방향은 연안류의 방향과 일치한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연안류의 흐름에 따라서 사주의 방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고요. 우리나라 동해안에 형성된 석호들은 해안에 분포된 암석 종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석호가 잘 발달되려면 석호 주변으로 모래를 만들어내는 화강암이 분포해야 한다. 석회암이 분포되어 있는 해안에는 만을 막는 모래가 공급되지 않아 석호가 형성되지 않는다. 즉, 화강암이 있는 지역에서는 석호가 있지만 석회암이 분포되어 있는 해안에는 모래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석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릉을 기점으로 남쪽의 석회암 해안가에서는 석호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옆쪽에 보시면 속초의 영랑호, 그리고 아래쪽에는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호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기 오른쪽, 자, 여기 기준으로 이쪽이 바닷가이고요. 여기가 육지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호수를 이제 석호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석호의 특징은요. 수심이 얕고요. 소금기가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 그리고 자연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석호는요, 이 뒤쪽에 육지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는 하천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하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천이. 자, 그러면 이 하천에서부터는 물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토사, 흙과 모래와 같은 물질들을 함께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 물과 흙들이 석호의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자, 특히 이 토사가 쌓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석호는 면적은 점점
줄어든다. 잠시만요. 자, 석호의 면적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실제로. 누군가 생각하면은 왜 석호의 면적이 줄어들지?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수십 년이 아니라 뭐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지난다라면 실제로 석호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유명한 석호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 가보면 베네치아.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가 가장 대표적인 석호 지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석호 지형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석호가 발달하는 지역의 특징들, 멋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여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역시나 수업이 끝나면 나머지 또 다른 해안지리 여행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